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돈댁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봤던 물때가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민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친정엄마랑 둘이 매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어머님, 과일 좀 깎아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두 사람 시중을 들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그리고 또 점심 준비를 했죠. 그 사이사이에 두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쳤어요. 올해 69살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랑 병원 갔다 올 건데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갈비찜 좀 해놔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야, 그건 좀 힘든데. 갈비찜은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런데 민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에이,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병원 가야 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시키는 거 다 하는 파출부가 아닌데요. 어머님, 저희 5시쯤 올게요. 그때 맞춰서 해주세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김명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했어요. 둘 다 꼬박꼬박 월급을 모았고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죠. 남편과 제가 평생 꿈꿔왔던 보금자리였어요. 드디어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 생각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요.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제 막 쉬려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3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무너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모든 게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힘들어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어요. 이제는 그럭저럭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선호라고 올해 41입니다. 착한 아이예요. 책임감도 있고요. 선호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서 서울에는 집을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수원 쪽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며느리 민지랑 둘이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했습니다. 둘 다 직장이 서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씩 걸린다면서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정말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죠. 게다가 저 혼자 사는 게 외로웠으니까요. 그래, 들어와서 살아도 돼. 엄마 혼자 사는 집인데 뭐. 그렇게 선우와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1년 전 일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집에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 않았죠. 민지도 착해 보였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말도 예쁘게 했어요.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다녔죠. 저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라고요. 선호도 출퇴근이 편해져서 좋아했고 민지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으니 집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저녁 식탁에 앉아 있으면 민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선호도 옆에서 웃으면서 듣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말이죠. 혼자 살면서 이런 게 그리웠구나 싶었습니다. 주말에는 민지가 저를 도와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설거지를 하면서 웃기도 했죠. 저는 민지가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한다는데 민지는 불평 한마디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민지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고 청소도 제가 다 했어요. 두 사람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요.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평온했어요. 남편을 잃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우와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들이 저한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집에 생기가 도는 게 느껴졌죠. 혼자 살 때는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없어서 슬펐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죠. 저는 이게 제 새로운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해서요. 병원 치료받으러 서울로 올 건데 1달 정도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 친정엄마가 서울로 온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사돈을 집에 들이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잖아요.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민지가 저를 보는 눈빛도 간절했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서울에 좋은 병원 많으니까 여기서 치료 잘 받으셔야지. 며칠 뒤 민지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나이는 63이라고 했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허리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복대를 차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리가 정말 많이 아파 보였죠. 사돈댁, 여기서 편히 쉬세요. 병원 치료 잘 받으시고요. 사돈댁은 처음에
정말 조심스러워했어요. 사돈어른, 폐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치료받고 다시 대구로 내려갈게요. 아니에요. 치료 받으실 때까지 편히 계세요. 사돈은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고 말도 아껴서 했죠. 저한테 뭘 부탁할 때도 미안해하면서 말했어요. 민지도 친정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아픈 사람인데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돈댁은 주로 방에 누워 있었고 병원에 갈 때는 민지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저는 식사만 준비해 드렸죠. 사돈댁은 밥 먹을 때 나오셔서 조용히 드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사돈댁은 거실에 나와 계시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방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사돈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돈어른, 물 좀 가져다 주실래요?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처음에는 저한테 부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사람이 물 달라는데 당연히 갖다 줘야죠.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부르더라고요. 물도 갖다 달라고 하고, 리모컨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픈 사람이니까 하고 참았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점점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게 어느새 당연하게 시키는 말투로 바뀌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졌고요. 민지도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더니 어느새 소파에 앉아서 지시만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바로 소파에 친정엄마랑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민지가 소파에 앉은 채로 물었어요. 분명 예전에는 같이 준비했었는데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정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민지도 엄마 챙기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사돈댁과 민지는 매일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저는 혼자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니까 민지가 엄마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는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돈댁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제 봤던 물때가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니요. 저는 매일 깨끗하게 닦았거든요. 게다가 남의 집에 와서 청소 지적을 하다니.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픈 사람이니까요. 네, 신경 쓸게요.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허리 아픈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님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했어요. 민지가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친정 엄마한테 말하는 거였거든요. 마치 저보고 당연히 해야 한다는 듯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는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불편한 기분만 계속됐죠.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야 일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민지도 같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친정엄마랑 똑같이 행동했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한 달만 있다가 간다고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대구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내더라고요. 복대는 여전히 차고 있었지만 집 안에서는 제법 잘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수월해 보였어요. 저는 약속된 한 달이 지났지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치료가 더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지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출근 시간인데도 집에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회사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직장을 그만두냐고 물었죠. 민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구직 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죠.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민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친정엄마랑 둘이 매일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어머님, 과일 좀 깎아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두 사람 시중을 들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그리고 또 점심 준비를 했죠. 그 사이사이에 두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쳤어요. 올해 69살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랑 병원 갔다 올 건데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갈비찜 좀 해놔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갈비찜이요? 그것도 시간 맞춰서요. 갈비찜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양념도 복잡하고 고기도 손질해야 하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민지야, 그건 좀 힘든데 갈비찜은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런데 민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에이,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병원 가야 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시키는 거 다 하는 파출부가 아닌데요. 그런데 민지는 이미 친정엄마랑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5시쯤 올게요. 그때 맞춰서 해주세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갈비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집에 와서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어서 끓이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병원 갔다 왔다면서 쇼핑을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가 부탁한 갈비찜 다 됐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다 됐어. 우와, 좋다. 엄마, 우리 어머님 요리 진짜 잘하시지? 민지가 친정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사돈댁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게, 우리 복 받았어. 이렇게 잘해주시는 사돈어른 만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복을 받았다니요. 저는 식탁에 갈비찜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호가 아직 퇴근해서 집에 안 왔는데 둘이 먼저 먹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민지가 갈비찜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말 같았죠. 저는 밥을 퍼주고 반찬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죠. 며칠 뒤에는 더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를 불러 사돈댁이 말했어요. 사돈어른, 제가 허리가 아파서 직접 못하는데 제 이불 좀 빨아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불을 빨아달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 이불은 제가 못하고 세탁소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에이, 집에서 빨면 되는데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사돈어른이 좀 해주세요. 사돈댁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허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데 저도 감기 기운이 있는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도 갑자기 아프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빨아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저도 69인데요.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아팠죠.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식모도 아니고 파출부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있지 싶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아들한테 말하자니 아들이 난처해 할 것 같고 민지한테 직접 말하자니 싸움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이요.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분노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호는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어요. 그날도 저는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지와 사돈댁은 민지 방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면서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찬이 부족한 것 같아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가 떨어졌더라고요.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야 했어요. 저는 김치통을 들고 민지 방으로 갔어요. 김치 냉장고가 민지 방에 연결된 베란다에 있거든요. 방문 앞까지 갔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무의식적으로 멈췄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였거든요. 민지와 사돈댁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그냥 같이 살자. 여기 너무 편하지 않아?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까? 혼자 살다가 여기 오니까 누가 다 해줘서 너무 편하고 좋다. 사돈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실 지금 허리 다 나았는데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잖아.
사돈댁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허리가 다 나았다고요? 일부러 말 안 한다고요? 저는 문틈에 바짝 붙어서 내용을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같이 살자. 우리가 또 언제 서울에서 살아보겠어. 이건 기회야. 기회. 그리고 마침 엄마 집도 전세 계약 기간도 끝났잖아. 이제 갈 곳도 없으니까 여기서 사는 게 딱 좋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죠. 마치 처음부터 계속 살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어. 계속 복대 차고 아픈 척 할게. 이게 제일 중요해. 사돈어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은 또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 서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진짜인가, 꿈인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돈댁은 허리가 다 나았는데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민지는 친정엄마랑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두 사람 시중을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죠. 진정하려고 했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들어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이 집은 평생 남편이랑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일해서 마련한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하다니요. 게다가 아픈 척까지 하면서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들 도착 시간에 맞춰서 갈비찜을 해놓으라던 일, 이불을 빨아달라던 일, 소파에 앉아서 물을 갖다 달라던 일, 청소를 제대로 하라던 일. 그 모든 게 저를 파출부처럼 부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친절을 배신으로 되갚은 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사돈댁은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복대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걸을 때도 힘들어하는 척했죠.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아이고 하면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보는 곳에서는 달랐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 주차장이 보이더라고요. 민지와 친정엄마가 주차된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밖에서는 멀쩡하게 걷고 있었어요. 그것도 빠르게요. 민지랑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더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 사과 박스가 있었습니다. 큰 박스였어요. 아마 20kg은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사돈댁이 그걸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혼자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크기의 박스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무거웠어요. 그런데 사돈댁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른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죠. 민지가 사과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돈댁은 복대를 다시 차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또 걷기 힘들어하는 척 하더라고요. 사돈어른, 사과 좀 사왔어요. 아이고, 허리야. 사돈댁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와 사돈댁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은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가게를 둘러보고 화장품 가게도 가고. 근데 사돈댁은 복대도 안 차고 멀쩡하게 걷고 있었죠. 심지어 옷을 입어보려고 탈의실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잠깐 실례한다고 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두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요.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즐겁게 쇼핑을 했어요. 웃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뭔가를 사기도 했죠. 저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보다 먼저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사돈댁은 복대를 차고 있었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병원 다녀왔어요. 아이고, 오늘 진료 받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사돈댁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쇼핑한 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했어요. 사돈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민지도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간다면서 또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준비하고 창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은 주차장에 나타났고 저는 영상을 찍었어요. 사돈댁이 무거운 가방을 번쩍 드는 장면을요. 저는 청소한다는 핑계로 민지 방도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병원 진료 기록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서 봤죠. 완치라고 써 있었어요. 1달 전 날짜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달 전에 이미 완치됐다고요. 그럼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진료 기록지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카드 영수증도 봤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옷, 화장품, 액세서리였죠. 제가 본 그날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어요. 영상, 녹음, 사진, 모두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메일로도 저한테 보냈어요. 증거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저는 혼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들 선우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법률사무소는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갔죠. 변호사님은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친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집의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사돈댁이 허리 아프다고 와서 지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저를 파출부처럼 부렸다고요. 그리고 계속 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물었습니다. 집은 누구 명의예요? 제 명의요.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아드님 명의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완전히 제 명의입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이 집이 김명희님 단독 명의라면 거주 허락을 철회하는 즉시 두 사람은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김명희님 집이니까요. 김명희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 집이니까 누구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거주를 허락했지만 그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고요. 특히 거짓말을 하고 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 녹음, 사진까지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거주 허락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김명희님 집인데요. 아드님도 사실은 명희님이 허락해서 사는 거예요. 며느리랑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하나 주셨습니다. 거주 허락 철회 통보서였어요. 거기에 법적 근거도 써 있었죠. 이걸 보여주시면서 나가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선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민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돈댁은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집이니까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영상, 녹음, 사진, 진료 기록, 영수증까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됐어요. 선호가 집에 있을 때,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호가 일찍 퇴근했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였을 때 저는 말했어요. 제가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선호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여기 다 같이 모여주세요. 저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죠. 민지와 사돈댁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서류, 그리고 핸드폰까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등기부등본이야.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확인하려고 떼왔어. 선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하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내 집이라고. 사돈댁과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 선호랑 민지가 출퇴근 힘들다길래 들어오라고 했어. 가족이니까. 그리고 사돈댁이 허리 아프다길래 저희 집에서 치료받으라고 했죠.
그것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는 사돈댁이 사과 박스를 번쩍 드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지와 사돈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허리 아프다면서 사과 상자는 잘 들고 다니시네요. 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이었어요. 백화점 쇼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원 간다면서요? 사돈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저는 진료, 기록 사진을 보여줬어요. 완치라고 나와 있어요. 한 달 전에요. 그동안 계속 거짓말하신 거죠? 민지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며칠 전에 다 들었어. 너랑 너희 어머니가 둘이 방에서 한 얘기. 여기서 계속 살자고, 서울에서 살 기회라고, 누가 다 해줘서 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웃던 거 다 들었어. 선호가 깜짝 놀라서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돈댁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나왔죠. 엄마, 여기서 그냥 같이 살자. 너무 편하지 않아? 그럴까? 혼자 살다가 여기 오니까 누가 다 해줘서 너무 편하고 좋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나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호가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이게 정말이야?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당신들 집이 아니야. 남편이랑 내가 피땀 흘려서 마련한 내 집이야.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오늘부터 거주 허락을 철회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겁니다. 선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나를 파출부처럼 부리고, 거짓말하고, 이용한 사람들한테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민지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나를 가장 먼저 이용한 건 너야.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돈댁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안 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선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민지는 내 와이프야. 다시 생각해봐. 너도 나가든지 아니면 혼자 남든지 선택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못 있어. 저는 확고했습니다. 선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민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사돈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민지와 친정엄마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선호도 일어나서 도와주고 있었죠. 민지가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사돈댁도 따라 나갔어요. 선호는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1시간쯤 지나서 짐이 다 나갔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사돈댁도 나갔고요. 선호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엄마, 나도 나갈게. 너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민지는 내 와이프잖아. 같이 가야지. 선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미안해. 너는 미안할 것 없어. 얼른 가. 선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거실 한쪽을 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죠. 저는 일어나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사진을 들어서 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서야 우리 집이 다시 평온해졌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죠. 후련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에는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민지와 사돈댁이 쓰던 방을 청소했어요. 이불도 빨고 바닥도 닦고 깨끗하게 정리했죠. 그리고 거실도 다시 정돈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국과 반찬 몇 가지를 차렸죠.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편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선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지랑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할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지내. 엄마는 괜찮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한 잔 내려서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죠. 이제 저는 제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닐 거예요. 저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이 집의 주인이에요. 제 인생의 주인이고요. 그걸 잊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